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편의상 강민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65살, 저는 35년간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보통 평양 시민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로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그분의 지시를 직접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1980년대 말 김일성 종합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뒤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배치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일빨치산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핵심 계층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처음 20년은 순탄했습니다. 승진을 거듭했고 40대 초반에 부부장급까지 올랐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특별주택에서 살았고 가족들은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차량 배정도 받았습니다. 2010년대 초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는 당시 행사기획과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김정은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지 지도 일정을 조율하고 주요 행사를 준비하고 외국 기빈 방문 시 세부 사항을 챙기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하고 강대한 국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민낯을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2013년 겨울의 일입니다. 장성택 동지가 숙청되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회의에 참석하시던 분이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반역자가 되어 끌려 나갔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였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그 뒤로 몇 년간 숙청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오늘은 보이지 않고 그의 이름은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했습니다. 아주 조심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신경 썼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직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6년 함경북도 수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지지도 사전답사 명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한 노인들이 거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불과 몇 시간 거리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간 무엇을 위해 일해왔는가? 이 체제는 정말 인민을 위한 것인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저는 외화벌이 사업을 감독하는 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해외의 노동자들을 파견하는데 그들의 임금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 불법 무역, 밀수, 심지어 더 어두운 거래들까지. 모든 것이 수령님을 받드는 명분 아래 정당화되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직속 부하 한 명이 불순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호기심에 남조선 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가족까지 함께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공범이구나. 이 시스템의 공범이구나.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위치를 이용하면 국경 지역으로 출장을 갈 수 있었습니다.
외화 관련 업무로 중국과의 접촉도 가능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25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군에 입대한 상태였고 함께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내에게만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우리 위치에서 탈북은 곧 온 가족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대화 끝에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2020년 10월 양강도 국경지역 경제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공식 수행원 2명과 운전수 1명이 함께였습니다. 아내도 동행가족이라는 명목으로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중국 쪽 브로커와 연락을 취해 두었습니다. 외화벌이 업무를 하며 쌓은 인맥이었습니다. 출장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수행원들에게 독한 술을 먹였습니다. 고위 간부가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골아떨어진 새벽 2시 아내와 함께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던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 총소리가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아들을 두고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3개월, 동남아시아를 거쳐 6개월. 2021년 5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도감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북에 남겨둔 아들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 최고위층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국정원에서 별도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스파이가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정착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북에서는 고위 간부였지만 남한에서는 그저 탈북민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35년간 체제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탈북민 단체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남한에 온 탈북민들, 특히 북한에서 당 간부 출신이었던 분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리적 고통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단체에서 강연을 하고 북한 실상을 증언합니다. 제가 본 것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북에 남아있는 아들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 증언 때문에 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아들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리는 것이, 북한 체제가 변화하는 것이 결국 아들을 포함한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단순히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억압과 공포로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2,500만 명의 우리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그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자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북한 최고 위층의 실제 생활상과 권력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